안녕하세요.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 전공 제26회 졸업기획전시 대표를 맡은 진혜주입니다. 저희 졸업기획전시 비하인드 토크 오프닝 5분 전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1회차에 이어서 오늘도 전시를 함께 열심히 만들고 있는 든든한 학우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각자 소속된 팀과 이름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DP팀 팀장을 맡고 있는 장도은이라고 합니다. DP팀은 전시 공간의 작품이 어떻게 보이고 또 관람객이 어떤 흐름으로 전시를 경험하게 될지를 고민하는 팀인데 작품 배치나 공간 연출 그리고 오프닝 행사 준비 같은 걸 실제 공간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작가팀 최정아라고 합니다. 저희 작가팀은 전시 주제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맞는 작가님들을 서치하고 방법론들도 서치하고 연구하고 글 쓰고 글 읽고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팀입니다. 맞아요. 저번 1회차에는 이제 DP팀에서 팀원분이 오셨었는데 그때 막 케이터링을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잔뜩 해주고 갔었고 작가팀은 처음이잖아요. 네. 작가팀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외부에 보이는 그 되게 많은 텍스트들,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이 사실 거의 다 작가팀을 통해서 나오는 글들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쓸 것도 되게 많고 또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시 의미랑 또 연관되는 활동을 하는 게 작가팀이니까. 그래서 뭐 DP팀은 다들 전시 준비하고 주제 연구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업에서도 회의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막 팀장단 회의도 하고 팀들마다도 회의를 하면서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되게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기고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사실 요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주제 이야기에 앞서서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들었던 생각이나 특별히 주제 뭔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저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기획 준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면 이제 관련 서류 같은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쓸 건지 그 예산의 근거는 어딘지 같은 것들을 작성하고 또 수합해서 학교에 제출하고 또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잘 작성해야 학과 이름으로 전시를 올릴 수가 있고 예산 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절차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시점이.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 준비하느라 되게 머리가 빠지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록이나 포스터 제작 견적부터 보험이나 운송업체 견적이나 계약 같은 거 하고 있고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뭐 작가분이 작품 캡션을 주시면 그걸 또 바탕으로 운송 견적 넣고 이래야 돼가지고 되게 바쁘고 필요한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걸 직접 준비하기보다는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계속 뭔가 닥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 됐어요? 저거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팀마다도 조금씩 필요한 게 관련이 있어서 뭐 작가팀 이게 준비돼야 DP팀도 이걸 하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뭔가 요청하는 입장인데 이게 좋은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입장에서 약간 매번 회의 때마다 뭔가 독촉하는 느낌이고 마음은 되게 빨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음처럼 준비가 빨리 되는 게 아닌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우면서도 근데 이걸 준비를 제때 해야지 그 팀이 돈을 쓸 수 있으니까 하면서 되게 양가적인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로는 그렇고 팀장들은 어떨까요? 사실 최근 제 핸드폰에서 가장 활발하게 얘기가 되는 게 저희 팀장단 카톡방이잖아요.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돈 없다고 막 예산이 이제 모자라서 막 비닐봉지 이런 것도 함부로 못 사고 되게 망설여지는 게 많은 하지만 되게 중요한 논의가 많이 오가는 게 되게 팀장단 카톡방인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이제 저희 팀 안에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이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자면 한번 엄청 날씨가 좋은 날이었어요. 정말 이 날은 한강에 가서 피크닉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맞아요. 바람도 너무 선선하고 그런 토요일에 저희가 1차 디스플레이 기획안을 짜야 돼서 이제 카페에 모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팀장이니까 아 오늘 회의가 길어지겠구나. 쉽지 않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돼서 이제 음료수를 하나씩 시키고 제가 버터떡이랑 오. 추러스를 가득가득 시켰어요. 그랬더니 팀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시켰냐면서 이거 다 못 먹는다 라고 하고 이제 회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 기획안을 세우는 게 사실 아직 작품도 제대로 안 정해져 있고 또 작가님들마다 그 작품이 설치되기 원하는 위치나 또 분위기나 이런 니즈들이 좀 있으셔서 그걸 다 고려하다 보면은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는 거죠. 여기에도 나보고 저기에도 나보고. 근데 또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모두 미정인 상태에서 뭔가를 쉽사리 결정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진짜 한 3-4시간 넘게 회의를 했어요. 정말 추러스랑 버터떡은 금방 동이 났고 회의하면 당이 떨어지잖아요. 네, 다 동이 났고 그래서 1차 기획안을 다 세웠는데도 바로 다음 주 한 3일 뒤인 전체 회의 때 다시 이걸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저희 팀원들은 좀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할까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시가 구현됐을 때에 저희 팀이 맡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녹초가 되더라도 끝까지 계속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팀장 입장에서도 이게 눈치가 보이는 건 있잖아요. 사실 저도 회의를 1시간 반 이상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회의들이 있더라고요. 논의할 게 너무 많고 이게 한두 명이서 하는 회의가 아니라 막 4명, 5명이서 하는 회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한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작가팀도 구글 미트 통해서 회의하는데 그것도 1시간 조금 넘으면 끊어야 되잖아요. 자꾸 뭐 15분 뒤에 종료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매번 회의할 때마다 계속 중간에 끊고 다시 할까요? 해서 계속 회의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팀 에피소드로는 저희가 이제 비평글을 각자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비평글 초안 발표한 다음에 처음으로 나온 얘기가 그래도 우리가 진짜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의 이야기를 다 담겨져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그동안 이 구글 미트를 몇 번 끊으면서 했던 회의가 진짜 여기서 빛을 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개인적인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작가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5명 작가님 중에 첫 번째로 윤미르 작가님 인터뷰를 진행을 맡았는데 사실 인터뷰가 살면서 처음이었어가지고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날부터 막 긴장을 하다가 침대에 누웠는데 이제 베개 이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콩닥콩닥. 그래서 막 원래 소풍 갈 때 알람 없이 일어나잖아요. 어릴 때. 그때처럼 알람도 없이 일어나서 인터뷰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에 그때 효진님이랑 다른 팀원분들도 계셔가지고 잘 끝냈지만 네 아직도 생각해도 너무 떨리는 기억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날 그냥 인터뷰 참여자로 갔었는데 저는 그때 심지어 전 살짝 늦었었어요. 나중에 인터뷰 막 질문지랑 이런 프린트 돼야 될 게 깜빡하고 못했어서 제가 그걸 프린트하고 가느라고 좀 늦은 상황이었고 와중에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를 뚫고 카페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야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늘 계획대로 될 수가 없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변수들을 어떻게 보면 좀 즐기는 편이 그래도 이 과정을 더 재미있게 의미 있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절대 못 잊을 기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김연경 작가님 인터뷰 갔었는데 이제 작가님 작업실이자 사업장이자 그런 공간에 갔었는데 의자가 약간 스툴로 된 되게 작은 의자가 있었고 접이식으로 된 의자도 있고
엄청 큰 약간 할아버지들이 앉을 것 같은 소파가 가 있었어요. 가죽 소파. 근데 작가님이 가장 작은 원툴 의자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건 이제 인원수에 딱 맞게 해서 누군가는 저 가장 큰 부담스러운 소파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다들 머뭇거려서 그럼 제가 앉겠습니다 하고 앉았거든요. 너무 민망하면서 그 소파는 되게 편했는데 편하게 앉을 수 없는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이제 확실히 인터뷰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가 되게 많고 그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들 인터뷰 잘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약간 전시 주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의 이야기를 나눠볼 주된 주제는 이제 일상 속 기술 그리고 자본의 사례인데요. 우리가 전시기획 초반부터 이 주제를 붙잡고 정말 끙끙 막 고민을 하면서 깊게 연구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참여 작가님들이 다루는 사회 현상들을 보면 기술로 인한 뭐 노동 대체라던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소외되는 기술 생산자들의 어떤 고충 그리고 끝없는 광고 사회 또는 아예 되게 소비 사회가 심화되면서 고도화되면서 건강과 아름다움까지 어떤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마케팅 같은 것처럼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 현상 중에서 우리 두 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례에 가장 공감이 갔는지 관련 경험이나 그런 고민들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아님부터. 네. 일상 속 기술 자본 사례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5명의 작가님들 중에 유승진 작가님의 스킵에이디 시리즈가 떠오르는데 이제 작가님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에피소드가 유튜브 광고를 스킵을 하려면 프리미엄을 또 구독을 해서 이제 스킵을 해야 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로 영상은 많이 안 보고 노래를 자주 듣는데 이제 노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자꾸 광고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시점에 딱 이제 광고 없이 노래를 즐기세요 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문구를 보고 막 홧김에 이렇게 구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광고 자체가 소비 문화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비 문화의 산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광고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또 소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모든 것이 소비로 이루어진 이 상황이 되게 모든 것이 다 자본 안에 속해 있고 이게 우리 일상이라는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만 쉬어도 돈 나간다고 하는데 맞는 말 같아요. 너무 공감되는 말입니다. 특히 도시 공간에서는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있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그냥 이 도시 공간은 어딜 가나 사람이 많아. 그럼 사람이 좀 없는 곳을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카페를 들어가도 돈이 들고 그 카페도 사람 없이 조용히 있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또 막 바글바글하고. 그래서 정말 쾌적함을 위해서는 그게 뭐 온라인 공간에서 뭐 유튜브를 보는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돈을 써야만 하는 게 되게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유튜브는 이제 우리가 되게 어릴 때부터 봐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우린 기억해. 유튜브에 원래부터 그렇게 광고가 많지 않았어. 영상 하나에 광고 하나 정도만 있었던 때가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 막 초반에 2개씩 봐야 되고 봐야 되는 시간도 막 5초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막 10초까지 기다려야 광고가 넘어가고 이러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이 약삭빠른 사람들 치사하게 내 고혈을 빼앗아가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피곤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오늘도 제가 여기 올 때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택시 탈 때 저랑 저희 기사님 위치를 알려줄 때 그 기사님 위치를 약간 동그랗게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캐릭터나 이미지 같은 걸로 표시를 해주는데 그것도 광고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돌의 신곡 홍보를 위해서 뭐 아이돌 로고가 들어가 있거나 게임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놀랐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기사님 위치에 표시되는 그 캐릭터가 무슨 게임에 나오는 미소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미소녀가 나에게로 오고 있는 하면서 네, 낯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하시나요? 아니요, 전 안 해요. 저는 요번에 했습니다. 저도 안 하거든요. 저는 약간 반항심에 그런 것도 있고 좀 광고를 보면 그것도 약간 광고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게 보여서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막 요즘 기억나는 거는 다 AI로 광고 또한 AI로 만들어서 그래서 인물들이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을 쓰는 것보다 그냥 AI로 만들어서 쓰는 것도 정말 많고 그래서 막 캐릭터를 이렇게 짜집기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콜라주 하듯이 한다거나 좀 그런 게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고에도 AI가 진짜 많이 도입되고 있고 오히려 비싼 그 값을 내야 되는 연예인들을 하는 거는 좀 많이 생각보다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외에도 약간 일상에서 기술이나 자본 같은 사례들을 경험했던 적 있나요? 저는 제가 이은희 작가님 인터뷰를 갔었는데 그 클린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엄청 뭔가 인간에게도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제품에게도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거기 클린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배려한 공간이나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직업병들도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 주변에 이제 농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생소하다. 근데 이제 그분이 스마트팜에서 일을 하실 때 거기는 엄청 식물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1층부터 뭐 10층이 넘는 높이까지 식물들이 이렇게 층층이 있는데 사실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층을 다 이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아래층을 청소하려면 허리를 굽혀서 거의 엎드려야 하고 맨 위층을 청소하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몸도 되게 많이 다치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하얀 그런 방호복 같은 걸 입고 일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깔끔하고 무슨 연구실 같이 보이는데 진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되게 몸한테 되게 안 좋은 그런 공간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사실 주어진 땅 안에서 많은 효율을 내고 많은 자본을 수익을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근데 식물을 그래서 배려하는 데는 투자를 하는데 사람을 위해서 뭔가 워라밸이나 정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왜 투자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너무 역전된 것 같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의 노동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금 치사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식물을 층층이 쌓아 올렸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지점이 조금 제 주변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좀 속상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어떤 생산하는 산업에서 그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조금 앞에 얘기해줬던 클린룸이라든가 반도체 공장에서 뭔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완전 무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복장을 하고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몸은 훼손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근데 그 몸이 훼손당하는 것보다 그 생산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몸이라던가 목숨 같은 것도 그냥 비용의 하나로 여겨지는 게 저도 되게 야속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더라고요. 특히 소설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는 정세랑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꽤 전에 나온 건데도 되게 공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시리즈로도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주인공인 아는형의 친구 동창인 김강선이라는 인물이 크레인 사고로 그러니까 산업재해죠. 세상을 좀 일찍 떠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서 왜 그렇게 크레인 사고가 났었냐, 그거를 점검할 수는 없었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싸서 그래, 사람보다 크레인이. 그래서 낡은 크레인을 계속 쓰는 거야. 검사를 하긴 하는데 무조건 통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목에서 이제 아는 형이 혼자 생각하기를 사람보다 다른 것들이 비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값없게 느껴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안전도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고 이렇게 저울질을 하다 보니까 목숨과 크레인을 동일 선상에 두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크레인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긴 이런 일이 되게 부조리한데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되게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또 마음이 아픈 것 같고 사실 하나의 생은 정말 어떤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닌데 그게 그냥 계산기로 두드려지는 무언가가 되는 게 속상했던 것 같고 다시 약간 공감 갔던 작가로 넘어오자면 저는 윤미르 작가님을 작가 선정 단계부터 되게 마음에 두고 이 작가님 한 번만 다시 봐달라 그래서 어필을 했었던 작가님인데 그림이 한눈에 주는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물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서로의 몸을 접촉하고 있고 그러면서 화면 너머의 관객을 응시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크기도 되게 스케일이 있는 작업이라 그때 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응시의 시선? 왜냐면 노려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진지한 시선으로 관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일단 첫 번째로는 전통적 회화가 가진 여성 재현과는 결이 되게 다르잖아요. 왜냐면 우리 서양미술사 시간에 우르비노이 비너스 그리고 올랭피아를 비교하면서 배울 때도 우르비노이 비너스가 이제 서구 회화에서 여성 재현 방식이 되게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작업인데 침대 위에 이제 여성이 나체로 누워 있고 되게 관능적인 자세와 표정으로 유혹하듯이 그려지죠. 주변에는 강아지 같이 뭔가 충성을 의미하는 도상들이 있고 그런 작품 경향이 어떤 여성 재현 방식의 전형적인 방법이었는데 윤미리 작가님 작업에서는 완전 그런 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어떤 관능이라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염두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잘 보이고자 하는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지도 않은 그런 틀에서 벗어난 면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작업에 있는 인물들이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 있거든요. 물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마 늪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빨리 구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하고 연민을 자아내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응시의 시선이 되게 확고하고 강렬해서 그렇게 보길 좀 주저하게 되는 게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워해도 되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아니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시 주제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자면 윤미르 작가님 작업은 보이는 것이 넘쳐나고 그거를 또 화면 너머를 통해서 되게 쉽게 접하게 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러면 이 타인을 이렇게 보이는 타인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할 계기를 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규범이 규정한 그렇게 보여지는 존재들의 보여지는 방식을 좀 뒤틀고 그들을 해석하는 방식에 균열을 내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접한 경로가 이제 늘은 지금의 어떤 환경에서 뉴스, 다큐나 SNS 같은 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볼 때 우리가 섣불리 그들의 삶을 판단하는 거를 좀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던 작품이어서 전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맞아요. 약간 요즘은 인스타 하이라이트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약간 부러워하기도 하고 맞아요.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윤미르 작가님 작업은 진짜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걸 완전 반대로 뒤집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얘기 들으면은 다들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인지. 그래서 윤미르 작가님 인터뷰를 들어갔었는데 작가님도 되게 얼굴 자체를
묘사하는 걸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신다 하고, 그래서 작가님의 작품이 관람 듣기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이번 전시 주제와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이제 기술 자본을 경계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고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맞아요. 특히 회화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회화는 직접 볼 때 느끼는 그런 아우라가 전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이제 전시를 준비하면서 유미리 작가님의 작업을 실제로 다른 전시에서 보러 갔었는데 저희가 전시하는 작업은 아니었지만 같은 이제 인물이 나오는 비슷한 작업을 봤었는데 그 작업에서도 그 인물이 주는 힘이 되게 컸었고 사실 우리 모두가 휴대폰을 더 많이 보지 뭔가 한 사람과 이렇게 마주하고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를 응시하고 또 응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일상에서 느끼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까지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뜨끔하면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작업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참여 작가 분들 중에 가장 그걸 직접적으로 좀 느끼게 하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기술과 자본이 촘촘하게 엮여서 우리 삶을 통제하고 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과거에는 이제 상상도 못했던 AI나 플랫폼 권력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이 기술 자본의 시스템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두 분이 상상하기에는 어떤 미래가 그려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는 분이랑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게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같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맞는 말 같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 그런 요새 고속도로에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뭔가 공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그걸 잘 감지를 못해서 운전자가 어쨌든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라는 안전 문구들이 많아졌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오류들도 되게 많이 정돈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진짜 우리가 운전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그냥 다 맡겨버리게 되는 시대도 언젠간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신 분이 그 기계는 어쨌든 효율과 그 정확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뭔가 컨디션이나 실수 같은 거를 어쨌든 보완해줄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장점이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 기술은 그러라고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그 시대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조금 어딘가 불쾌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기계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말이 되지. 하지만 여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인간을 위해서 기계가 존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어서 되게 그 어떤 찜찜한 그 불쾌감만 남기고 대화가 끝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찜찜함을 저는 계속 가지고 아마 시대를 마주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좀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건 사실 지금은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히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릴 때까지만 해도 내비게이션보다 진짜 종이로 된 지도책을 봤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도 내비게이션을 보면 등장했을 때 아니 사람이 지도를 보면서 지도를 읽을 줄 알아야지 어떻게 내비게이션한테 그걸 다 맡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익숙해지면은 정말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뭔가 더 앞으로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기술 자본으로 나온 것들이 저희한테 막 되게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말했던 유튜브 프리미엄도 그렇고 챗GPT도 생각해보면 내 말에 뭐든 다 공감해주고 다 괜찮아. 막 내가 다 해줄게. 내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예전에 들었던 거로는 요즘에는 챗GPT랑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대화하는 게 무슨 루틴 유행? 뭐 이런 게 있었대요. 정말?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걔네도 학습을 해야 되니까 또 결제를 해야 되고 요즘에는 무슨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연인 필요 없다. 챗GPT가 다 공감해 주는데 필요 없다 막 이런 것도 인스타에서 알고리즘으로 떴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한테 현혹될 수밖에 없게 그리고 거부 못하게 거부하기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 자본의 시스템 구조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 그 방식이 조금 더 정교해지고 치사해지고 더 다정하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무서워요. 제가 안 넘어갈 자신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정하게 다가와서 무섭게, 그러니까 무섭다는 말이 진짜 공감이 너무 되는 게 사실 더 좋은 기술을 우리가 마주할 때 그건 되게 현혹할 만하고 살만하고 해볼 만한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유튜브 프리미엄을 처음 등록했을 때는 그거 없으면 이제 이 얘를 취소하면 다시 광고가 있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것도 좀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챗GPT도 막 제 주변 친구들도 되게 챗GPT랑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은 막 사실 인간이랑 서로랑 대화하는 것보다 더 친절하고 더 정확하고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답변을 쭈르륵 써내려갔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인간과 그 챗GPT가 상담해주는 거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망설임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챗GPT는 그냥 입력값을 주면 거기에 대한 올바른 출력값을 내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근데 사람은 그 상대의 얘기를 듣고 그걸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는 그 망설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뭔가 예민한 얘기라던가 너무 슬픈 얘기라던가 상대를 고려해서 그 주저함이 있는데 챗GPT는 그게 없다는 점에서 얘가 너무 친절하고 너무 나를 잘 아는 것 같고 나의 고민에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저는 정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 쉽게 빠져버리면 진짜 우리가 독립된 그 존재가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게 참 너무 자연스러우면서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런 미래이자 현실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다정함도 그냥 만들어진 다정함처럼 느껴지죠. 우리한테는 그냥 챗GPT 되게 다정하네, 얘 되게 아첨하네 라는 게 어떤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챗GPT에 대한 인상이지만 그걸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챗GPT에서 얻어서는 안 되는 또는 입력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프롬프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들을 GPT가 걸러내고 또 이런 답변하지 않습니다. 또는 GPT가 답변할 때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프롬프트 세팅 같은 거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내내 챗GPT에서 하기에는 정말 부적절한 나쁜 말들 되게 일반적인 윤리에 벗어나는 말들인 거죠. 그런 말들을 계속 확인하고 이거는 안 좋은 말이야 라는 거를
이제 정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고통도 상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서 이것도 정말 편리함 이면에 감춰진 나쁜 일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확 느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다정함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전시 제목이 우리가 오직 나아가는 것들에게잖아요. 그래서 제목처럼 오직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 와중에 얘기한 것처럼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정말 그런 걸 모르는 것처럼 질주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일에는 이제 뭐 정반합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이런 나아감이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한 되게 큰 어떤 반향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은 그것들이 되게 잘 어우러지는 합의 상태로 갈 수도 있겠으려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우리 뭔가 잘못됐어 라는 반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유할 만한 계기가 생겨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텐데 그 같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그 대상들이 이제는 거의 전 지구로 확장이 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나아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멈출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하는 생각은 그러면은 이 나아가는 게 어쩔 수 없다면 그 와중에 생기는 슬픈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자. 우리가 좀 멈추진 못하더라도 조금만 더 천천히 갈 수 있게 하는 무언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 그래서 나 하나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고민하고 싶어하고 이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보려고 하는 또는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 같아요. 또는 우리에서 이 새 세계가 막 끝나고 끝이 아니니까. 왜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다음 세대들이 생길 테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럴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질주하는 풍경 속에서 이제 주저함과 망설임을 만들어내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같이 이런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는 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또 이제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주변 한번 봐보자 라고 말을 거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거의 시작으로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 그게 저항이라는 이제 에너지가 생겨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전시 오직 나아가는 것들에게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아보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멋진 계기가 왜 계기에서 망설여요? 갑자기 자신이 좀 자신감을 가져야지. 네.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이야기해보니까 우리가 전시를 만들면서 관람객들에게 던져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결국 시스템은 계속해서 거대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술 자본의 시대 속에서 전시를 구성하는 기획자로서 또는 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기술, 자본 모두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고 또 기술이 주는 편리함이나 가능성도 너무 분명히 알고 또 경험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동시에 이제 편리함이 어떤 기준 위에서 세워지고 있고 또 만들어지는지를 계속 의식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의 삶에는 뭔가 이렇게 딱 기계처럼 똑 떨어지고 데이터 값처럼 이렇게 명료한 게 사실 없잖아요, 거의. 예를 들면 뭐 누군가를 진짜 돌보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망설이거나 또 실패하거나 멈춰 있기도 하는 또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들이나 감정들이 많은데 이번 전시도 결국 그런 질문들에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고 또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바뀌고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우리가 지금 뭐가 밀려나고 있지? 아니면 뭐가 우리 눈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고 있지? 하는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빠르게 나아가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잃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잃지 않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지 묻는 태도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냉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고, 갑자기 이 돈은 다 쓸모없어, 화폐는 다 종이 쪼가리야 라고 선언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기술 자본과 약간 적대적으로 있기보다는 그 영향 아래서 생기는 부조리를 누락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과정도 아마 되게 지난하겠죠. 의미 없는 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무용한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고 계속 같이 공감하고 서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 건 뭔가 상상력을 잃지 않는 거. 나에게 다가온 이 편리함, 그리고 어떤 다정함이 당연한 건가? 당연하지 않다면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 라던가 되게 깨끗해 보이는 이 무균의 환경이 정말 자연스러운 깨끗함일까? 같은 생각들, 그런 상상을 계속하는 힘을 잃지 않는 게 특히 요즘 더 중요해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개인적인 태도를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작은 일상 그 하나하나에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느낌이에요. 약간 저희 주변에는 너무 화려하고 빛나는 모습들로 다 가득 채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 타임스퀘어에 간다면 전광판으로 이렇게 막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도 멋진 그런 광고들만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옆에 여행을 같이 간 사람의 눈동자가 사실 더 빛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이게 너무 낭만적이다.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이런 답을 이번 전시 기획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인터뷰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 여러 명 학우들랑 같이 토론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전시 와야 된다. 왜냐면 전시에는 그래도 왔으면 그 답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전시를 다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의 기저에는 우리의 생각과 고민들이 다 응축되어 있는 게 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시로서 우리의 이 이야기가 또 완성될 거고, 그 일부였던 우리 오프닝 5분 전은 1회차부터 약간 일상적인 에피소드부터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고민까지 나눠봤는데, 그래서 오늘 알찬 대화를 나눠준 우리 DP팀장 도우님이랑 저가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프닝 5분 전은 이렇게 2회차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두 분 어떠셨어요? 아쉬워요. 이게 사실 전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정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오프닝 5분 전이라는 이 안에 사실 다 담기지 않아요. 와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얘기들도 정말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술 자본이 이끄는 세상이 뭐 앞으로도 진짜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다 보니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가 되게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혹은 놓쳐버린 것들, 아니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뭐 소외된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정말 같이 저희와 이런 질문들을 나누고
좀 세상을 막 변화시키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의구심을 품고 또 질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전시에 오면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당장 팀원들끼리도 할 얘기도 많지만 이렇게 요번 이 팟캐스트 자리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이야기를 조금 더 부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사실 하고 싶은 말도 더 많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자면 아까 계속 언급됐던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스티피티처럼 더 정교하고 더 다정하고 더 거부하기 어렵고 더 예쁘게 화려하게 다가올 텐데 그런 유혹 앞에서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그 의구심, 망설임 풀어보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주도적인 저항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화려한 전광판 대신에 저희 따뜻한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이번 전시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5명의 작가님들이랑 효진님, 도은님, 그 다음 나머지 14명의 학우분들이랑 고민하면서 만든 전시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 학전공 제26회 졸업기획 전시 오직 나아가는 것들에게 고함은 다가오는 6월 22일부터 20일 월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녹사평역 인근에 있는 스페이스 윌링 앤 딜링에서 진행됩니다. 오프닝은 6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리니까요. 보신 분들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리고요. 오프닝 5분 전 녹음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시 준비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졸업기획 전시 팀원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스페이스 윌링 앤 딜링에서 만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